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심화 강의 제2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은 교재 페이지 19쪽 위에 3번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은 건축, 대선, 용도 변경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첫째, 용도 변경을 알기 위해서는 용도부터 따져야 되겠죠. 용도가 몇 가지가 있는가? 일단 용도란 뭔가부터 봅시다. 건축물의 용도란 거기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물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이게 뭐다?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이어서 용도 분류표입니다. 별표 1에서 용도가 건축물 시행령에서 나오고 있는데 총 몇 가지 용도가 있는 거 아니니까 현재 보니까 25쪽까지 가봅시다. 25쪽 끝에 가봅시다. 25쪽 끝에 뭐가 있죠? 28번 장례식장이 있죠? 그러니까 28개의 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한 개 더 늘어났습니다. 야영장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29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용도는 몇 개냐?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용도 종류는 28개에서 29개로 늘어났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야영장 시설입니다. 야영장 시설. 야영장. 이게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해드릴게요. 19쪽부터 봐드리겠습니다. 단독택하고 공동택이죠. 단독택과 공동택. 첫째, 단독택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거기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좁은 의미의 단독택. 두 번째, 다중주택. 세 번째, 다가구주택. 네 번째, 공간. 이것이 단독택입니다. 특별히 다중주택은 거기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여러 사람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쓰니까 공동생활 하니까 공동주택이 있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중주택은 단독택이지 공동택이 아닙니다. 꼭 중요하시 여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읽어보시는데 특별히 다가구주택은 단독택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공동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택, 다세대주택은 공동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독택의 그 본문 이런 게 나와요. 단독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이것도 역시 단독택입니다. 단독택 형태, 단독택 같은 데서 이렇게 어린이집 한다, 또 뭐 장애인 가정이다 이런 거 할 때 이게 뭐라고요? 단독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동택입니다. 공동택입니다. 건축법상 공동택 몇 가지냐? 건축법상 공동택은 첫째 순서대로 해두면 이제 20쪽부터 나오겠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이것이 바로 건축법상 공동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과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이것이 주택법상 공동택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공동택은 4개, 그 다음에 주택법상 공동택은 3개. 누구 때문에? 요 기숙사가 차이 나는 거예요. 꼭 알아놓으세요.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공동택에 들어가지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미안하지만 빠집니다. 이건 나중에 주택법에서 준주택에 들어가더라도 준주택은 들어갈 수 있지만 공동택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할 것은 뭐냐면 거기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똑같이 2번 공동택입니다.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등등도 역시 공동택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같은데 1층 같은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택 아파트 같은 데도 어린이집 조그맣게 하거든요. 그게 공동택이란 말이죠. 그 용도상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독하고 공동택에 피로티 뭐 주차장 그게 나오거든요.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화강이니까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택, 공동택에서 피로티 구조 뭐 주차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읽어보면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연립택하고 아파트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했으면 필로티 해가지고 이제 주차장 같은 거 쓰겠죠. 그때는 층수 빼줍니다. 이럴 때 층수 빼준다. 층수를 빼준다. 층수 빼줍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1층에 2분의 1 이상을 2분의 1 전부가 아닙니다. 여긴 전부고 여기는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하게 되면 이걸 주차장 같은 거 쓰게 되겠죠. 이럴 때 역시 이것도 층수로서 빼줍니다. 층수 빼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건물이 있다. 이게 필로티 아닙니까? 이 1층을 전부를 갖다가 연립은 전부를 해야 돼. 전부. 그래야 층수 빼줍니다. 반면에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반만 2분의 1 이상만 필요티 있으면 나머지는 뭐 관리사무소나 뭐 슈퍼마켓 들어가도 괜찮아요. 2분의 1 이상만 해도 역시 어떻게 한다? 층수 빼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연립은 1층 전부를 필요티해야 층수 빼주고 그 다음에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2분의 1 이상만 필요티 있으면 층수 빼준다. 거기까지 아시면 되겠네요. 심화가이니까 자세히까지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개념은 이미 제가 기본 강의 때 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몇 가지 좀 찝어드릴게요. 시험 잘 나오는 거. 거기 20쪽에 제1종 근린생활설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번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런 거 나오죠. 라번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적골원 주로 원자 들어갑니다. 조사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게 다 뭐라고요? 제1종 근린생활설입니다. 반면에 2종 근린생활을 봅시다. 2종 근린생활설에서 뭐가 좀 나오냐면 거기 마번에 총포 판매소, 다번에 사진관, 4번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이거 면적이 얼마냐면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것이 제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의 일반 음식점, 차의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이런 거 다 2종 근린생활설이고 그 다음에 타번에 독서실 역시 2종 근린생활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안마원은 1종 근린생활설이었잖아요. 안마원은. 근데 안마시술소는 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21쪽 가운데 밑에 보니까 21쪽 가운데 밑에 보니까 보니까 안마시술소, 노래연수장, 안마시술소, 노래연수장 다 몇 종이다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좀 중요한 게 있냐면 2종 근생에서 거기 21쪽 정 가운데 다중생활시설 가르고 거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 시설로서 나가죠. 즉 다중생활시설은 옛날말로 고시원입니다. 옛날말로 고시원이 이제는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고쳐졌는데 이 면적이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 다중생활시설이 옛날말로 고시원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이 옛날말로 고시원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중생활시설은 크든 작든 다 주택법 가면은 준주택이 됩니다. 준주택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5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끝에 동식물원.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 동물, 식물 관리시설이 아닙니다. 동식물원은 동물, 식물 관리시설이 아니라 동물, 식물 관리시설이 아니고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가셔서 나머지도 좀 봐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22쪽 밑에 수련시설 밑에 답안 보면은 유스 호스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 호스텔, 유스 호스텔이 수련시설입니다. 유스 호스텔은 숙박시설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유스 호스텔 있잖아요. 꼭 콘도처럼 생겼어요. 근데 숙박시설 아니라 이건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 근데 12번에 지금 수련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까?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 활동 진입법에 따른 유스 호스텔인데 여기 12번에 요번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12번 수련시설에 용도 12번째입니다. 12번 22쪽 밑에 수련시설 3가지에다가 수련시설 있죠? 현재 3개 있잖아요. 3개. 3개인데 여기다 하나 추가합니다. 1개 추가되는데 그래서 4개 되는 4개. 이 1개 추가가 뭐냐? 1개 추가가 뭐냐면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 일단은 야영장시설. 근데 요거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면은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이거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래서 수련시설이 하나 더 추가된다. 뭐가 추가됐다? 야영장시설이 추가됐다. 다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추가됐구나 아시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가시고요. 거기 15번 숙박시설 봅시다. 23쪽 가운데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거기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인데 특별히 다번에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로 고시원, 고시원이 숙박시설이 되니까요. 뭐라고 했죠?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500제곱미터 이상인 거기 고시원, 즉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로 되고 주택법상 준주택됩니다. 다음 위락시설. 위락시설에 보면 거기 마번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없어, 춤추는 곳입니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없어. 이거 다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4쪽에 21번입니다. 동물, 식물 관련시설 주의하세요. 동물, 식물 관련시설에는 동물원, 식물원이 안 들어있어요. 동물, 식물 관련시설은 동물원, 식물원이 안 들어있습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동물, 식물 관련시설은 뭐냐? 21번 보니까 축사, 뭐 거기 도축장, 도계장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이 바로 뭐다? 동물, 식물 관련시설이지 동식물은 빠집니다. 동식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가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번에 자동차 관련시설. 거기 4번에 20번에 4에서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 이거는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몇 번에 안 들어가냐 하니까 교육시설이 10번 교육연구시설이 안 들어갑니다. 22쪽에 10번에 교육연구시설. 다른 학원은 학교나 학원 큰 거는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동차 학원하고 무도학원은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10번에 들어있지 않고 어디 들어있다? 20번에 자동차 관련시설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학원, 즉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은 일반 학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0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머지도 시간 나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들어갑니까? 28번이 장례식장이죠. 28번째가 장례식장입니다. 25쪽에 장례식장. 이건 독립적인 장례식장입니다. 독립적인 장례식장. 병원 부설 말고 독립적인 장례식장이 바로 28번 용도가 되는데, 근데 몇 개로 됐다고? 용도가 29개로 됐잖아요.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29번이 뭐냐? 야영장시설입니다. 그래서 29번이 새로 추가된 겁니다. 28개, 29개로 뭐냐? 야영장시설인데, 이건 어떤 야영장시설이냐? 여기 수련시설에 야영장시설이 들어갔죠. 이건 300점대 이상이잖아요. 요거는 29번의 독립적인 야영장시설 이 용도는 뭐냐면, 여기가 수련설에 들어있는 야영장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람잡기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럴 때 독립적으로 29번째 용도 야영장시설이 된다. 요번에 새로 들어간 것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를 갖다가 좀 중요한 거 다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26쪽 가셔서 시설군의 분류 보시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괄호 2번 시설군의 분류. 이건 뭔 소린가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죠. 용도 변경할 때 이 9개의 군을 갖다가 적어놓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일단은 용도 변경은 두 가지가 원칙이다. 허가받거나 신고합니다. 용도 변경은 허가받거나 신고하러 갑니다. 누구한테?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게 되죠. 갈 때 어떻게 했냐? 여기 9개 군. 9개 군이 표가 있는데,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나가죠. 이렇게 9번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는 뭐 하게 되고? 허가받는다 그랬고,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고? 신고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표 보고 26페이지입니다. 산업 등 시설군을 문화 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다.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죠. 그럼 뭐 한다? 신고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옆으로 가서 얘기합시다. 판매시설을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이고 방송통신시설은 전기통신시설군이죠. 올라갔죠. 그럼 뭐 어떻게 한다 했더니 허가받죠. 이런 식으로 이 표를 아셔야 됩니다. 외워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한다면 아파트를 여관 호텔로 용도 변경한다. 아파트를 호텔로 용도 변경한다. 그럼 아파트 어디서 갈까요? 아파트는 거기 8번에 주거업무시설군에 공동택이 들어가잖아요. 아파트는. 그래서 공동택이니까 8번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호텔은 5번에 영업시설군 보니까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들어가잖아요. 호텔은. 그렇다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그럼 뭐 받는다고요? 허가받는다. 누구한테? 그분들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용도표를 아시아만이 풀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번에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교육 및 복지시설군 옆에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하나 뭐 들어가냐? 야영장시설을 집어넣으세요. 거기다가 야영장시설 집어넣으세요. 몇 번에다? 6번입니다. 그 표에서 6번, 여기서 6번에 여기 누굴 추가하라고요? 야영장시설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시설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됐어요.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면 허가받고 내려가면 신고한다. 이게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냥 대장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잘 나오는 거 아닌데 참고로만 해드릴게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예외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장병이 신청하느냐 잘 나오는 거 아닌데 주로 허가나 신고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표를 보고 얘기합시다. 거기 26쪽에 이래서 이런 겁니다. 26쪽에 5번에 영업시설금 보겠습니다. 영업시설금 보면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이래서 판매시설을 옆에 운동시설로 용도 병행한다. 그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죠.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거 뭐한다? 대장병에 신청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은 예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원칙 그렇다는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할 건 뭐냐면 옆에 27쪽에 다 했고요. 밑에 5번은 아셔야 돼요. 건축물 설계 규정 준용. 요거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해드렸는데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병행 할 때 받음자께가 500점 이상의 용도병행이다. 요거는 건축법상 설계 규정 준용한다. 즉 아무나 설계하면 안 된다. 즉 기술자가 하라 그런 뜻입니다. 500점 이상입니다. 넘어가서 이것도 나온다. 바로 위에 넘어가지 말고 바로 위에 4번도 하셔야 돼요. 사용 승인 받는 겁니다. 요건 어디냐? 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잘 나오는데 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의 경우로서 받음자께가 100점 이상이다. 이때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사용 승인, 500제곱미터 건축사 설계 규정 준용.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조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적용 대상 지역은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건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심화 강의니까 다 해드립니다. 적용 대상 지역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지역. 이게 뭔 소린가? 이건 기본 강의에서 안 했을 겁니다.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전면적 적용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명동에다가 빌딩이 있다. 이럴 때는 건축법을 일부 적용할까요? 전부 적용할까요? 전부 적용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면적 적용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전면적 적용 지역 어디가 있는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방가라 1번 국토법상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건 전부 적용한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전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방가라 2번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이 동이나 어이면 역시 또 전부 적용한다. 그 뜻입니다. 다만 섬은 몇 명 이상 살아야 되고 500명 이상 살아야만 전부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일부 규정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나머지 적용입니다. 전면적 적용 중 나머지가 일부 규정이 적용이 제외된단 말이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거 까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건 나머지가 바로 일부만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도시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도 아니고 또 동인 업적도 아닌 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일부만 적용하는데 어떤 걸 일부 적용하느냐? 거기 박스에 2번이죠. 2번 박스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대지와 돌아간 게 2번 도로 지정 표지 변경 등등등 6가지. 이 6가지는 전면적에서만 써먹지 일부 배제되는 곳은 써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밑에 있지만 이건 어디만 적용한다고요? 전면적 적용 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것이고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데서는 제외되는 곳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규정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게 뭐냐? 그 6가지입니다. 6가지. 대지와 들어간 게 도로 지정 표지 변경, 건축 지정,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이런 거 같은 거. 그럼 여기 6개 명단에 안 들어있는 친구가 있다. 이 6개 명단에 안 들어있는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폐율 같은 거, 용적률 같은 거, 높이 제한 같은 거, 이런 거 6개 명단에 안 들어있단 말이죠. 또 대지안의 공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명단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어디서나 적용합니다. 명단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 적용지역에서도 하고 전면적 적용지역에서도 하고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부 적용 배제도 하고 전면적 적용도 하고 다 적용합니다. 얘네들은. 근데 거기 6가지 친구들은 전면적에서만 적용하고 일부 배제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 나오진 않았는데 문제집에 깐깐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어서 4번, 로마자 4번, 기타 적용의 특례, 건축법 적용 완화. 여기서 아실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첫째, 건축 관계자가 나오죠. 건축 관계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의자를 우리는 건축 관계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가지고 얘네들이 허가권자한테 완화를 요청해요. 아니 왜 완화 요청할까? 옆에 박스입니다. 옆에 박스 29쪽이죠. 거기 완화 요청 대상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쭉 넘어가요. 12번까지 있죠. 이걸 다 외우라고 권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좀 봐드릴게요. 혹시 시험지에 나올 만한 거. 첫째, 수면 위에 건축할 때. 수면 위에 건축할 때는 물이 다 지는 거 아닙니까? 대지가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대지를 범위를 설정에 권하단 말이죠. 이럴 때는 거기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걸 봐준다 그 뜻입니다. 봐줄 수가 있고 완화 요청할 수 있고 그럽니다. 또 세 번째, 31층 이상의 건축물 때도 완화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냐면은 넘어가서 봐야 되겠네요. 6번 넘어가지 말고 29쪽의 박스 6번도 아셔야 돼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되어서 리모델링 필요할 때, 이 경우도 완화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됐을 때 완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뭐가 완화 요청할 수 있냐면 11번 좀 봐놔야 돼요. 11번. 11번입니다. 다음 쪽.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이걸 완화를 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공동시설을 갖다가 좀 적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적게도 좀 할 수 있을까? 거기 주택법 16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축하는 공동택. 그 다음에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을 때 공동택.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는 완화를 요청하면은 주택건설 기준에 대해서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완화를 갖다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 주택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업종이나 준주거리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을 때, 세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 건축법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건축허가 받아서 이 세 가지 경우는 주민 공동시설 그 기준을 갖다가 완화를 요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이 변했단 말이죠. 법이 변해가지고 이 대지나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않게 변해버렸단 말이죠. 위반 건물이 된 거예요. 이럴 때도 역시 건축허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변하는 바람에 법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조례를 정해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냐 봅시다.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즉 건축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뭐냐? 거기 1번 도시군관리계 결정 변경, 행정구역 변경 같은 거. 2번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등등. 세 번째 이와 비슷한 거. 이런 것 등이 돼가지고 법에 안 맞는 경우를 하더라도 지방자치 조례를 정해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가 있냐? 올라가서 봅시다. 기존 건물입니다. 허가권자는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 또 법 개정 가지고 위반 건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역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서 위 사유로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할 때는 역시 또
허가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이 나중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좀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위반 건물이 된다 하더라도 봐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건물을. 어떤 경우 봐주냐? 거기 모두 6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봐드릴게요. 1번, 기존 건물을 재축할 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나서 무너진 거예요. 지진 나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새로 지려니까 현행법이 안 맞단 말이죠. 그래도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됐고, 특별히 6번 봅시다.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한옥을 고치는 경우, 이것도 역시 봐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까만 거 통일성을 유지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은 시군조례로 정할 사항을 도의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군조례로 정해놓으면 시군끼리 서로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통일에서 도의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즉 경기도 지방의회 이런 식으로. 도의조례라는 것은 뭐 서울특별시 여기 도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도 지방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지방의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32쪽 위에 리모델링 대비 특례. 이건 제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리모델링이 쉽게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때는 뭐뭐 봐주느냐 이거 했던 건데 중요한 것인데 용적률을 봐주고 높이 제한을 올려주고 거기 높이 제한 앞에 거는 가로구역 높이 제한 뒤에는 일조합권 높이 제한 60조는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 61조는 일조합권 높이 제한 이걸 올려줍니다. 용적률도 올려주고 그러면 얼마까지 올려주냐 이게 중요한데 얼마가 올려주냐 100분의 120 100분의 120 범위에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뭐뭐를 용적률 그다음에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 일조권 높이 제한 이 세 가지를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하기 쉽게 지었을 때. 주의할 것은 여기 건폐율은 완화 대상 아니다. 꼭 적으셔야 돼요. 건폐율은 완화 대상 아니다. 건폐율은 거기 완화 대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다른 법령의 배제, 민법 244조 1항 적용 배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민법 규정에 의하면은 이렇게 경계선이 있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땅을 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뛴 다음에 옆집하고 경계선에서 땅을 팔 때 건물 짓 때 땅을 팔 때 옆집과 경계선에서 좀 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뭐 지하층일 때는 지하실 팔 때는 얼마 전에 뛰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뛰지 않고 파잖아요. 그냥 붙여서 파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민법상은 띄어서 파도록 되어 있지만은 건축법은 붙여서 괜찮다. 붙여서 파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붙여서 파다가 집이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 하냐면 뒷부분에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해야 된다. 뭐 무너지거나 금가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2번 하수도법 38조 적용 배제. 이게 뭐냐면 건축물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에 관한 설계의 경우는 하수도법을 정하지 않는다. 즉 건축물에 딸려 가지고 이런 거 있죠. 까만 거 뭐죠, 그거?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게 이게 뭐죠? 정화조 같은 거 이런 거. 정화조 같은 거 묻잖아요. 이거 이 건물 지을 때 같이 덩달아서 정화조 같은 거 묻을 때는 굳이 여기 하수도법 규정을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33쪽 제2장 건축위원회. 이 건축위원회는 제가 기본강의 할 때 자세히 좀 해드렸어요. 일단은 건축위원회 갖다가 개괄적으로 숲을 본다면 이렇게 되죠. 일단은 건축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하나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근데 지방건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시도에 두는 거 있고 시군구에 두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됐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이렇게 두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거기서 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중앙건축위원회죠. 시도의사면 시장구순장, 이것이 이제 지방건축위원회 되겠죠. 어떤 사안을 갖다가 심의 같은 거 하느냐, 거기 박스 안에 5가지 있죠. 그건 참고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그럼 제2절, 중앙건축위원회. 어디에 들을까요? 당연히 국토교통부에 되겠죠. 국토교통부에 드는 것이 바로 중앙건축위원회. 무엇을 심의할까? 거기 5가지.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는데, 1번, 표준설계 도서 인증하는 사항. 2번에 건축물의 건축, 대선, 용도 변경, 건축설비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와 관련된 분쟁 조정 제정하는 사항 등등등 있죠. 그 다음에 중앙건축위원회 구성을 좀 아셔야 돼요. 중앙건축위원회 구성. 자, 위원회 몇 명인가?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 포함해서 7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도 똑같습니다. 4번 이거 아셔야 돼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입니다.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됐고, 그다음에 운영 갑시다. 중앙건축위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35쪽 위에입니다. 다음 해 따라 운영한다. 기억. 누가 회의를 수습하느냐? 거기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 수습하고 의장이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의결을 하느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12년을 의결한다. 근데 동그라미 디귿이 있죠? 중앙건축위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해가지고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나오죠? 그런데 디귿 밑에 동그라미 리을이 요번에 들어갔어요. 동그라미 리을이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리을을 거기다 적읍시다. 리을. 운영에서 리을. 페이지 몇 쪽이죠? 35쪽. 페이지 35쪽의 그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있고 이제 뭘 하나 새로 추가하라고요? 리을이 최근에 개정됐다. 리을입니다. 리을을 집어넣으시죠. 리을. 리을을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심의를 언제 마쳐야 되냐? 심의 시기입니다. 심의 종결 시기. 심의 종결 시기인데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 종결 시기입니다. 언제냐니까 언제까지 끝내냐니까 적어놓기를 접수일부터 30일 내 심의를 마쳐야 된다. 30일 내. 30일입니다. 30일 내 심의 마쳐야 됩니다.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접수일부터 30일 내 심의를 마쳐야 된다. 이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며칠까지 가능한가? 연장 20일입니다. 연장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20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됐고. 그 다음에 남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건 제가 기본강 할 때 어느 정도 해드렸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냐니까 37쪽입니다. 37쪽에 전문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두게 되는 거예요. 건축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둔다. 어떤 전문위원회가 있을까? 기억,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7쪽 위에입니다. 두 번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이게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국토교통부에만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한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즉
중앙건축위원회만 두는 겁니다. 이거 국토교통부에만 둡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즉 중앙건축위원회만 두는 겁니다. 반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시군구니까 즉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겁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에다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두고 뒤에 나오는데 시험지 아주 잘 나와요. 이거요.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나머지 읽으시면 되겠네요. 읽으시면 됐고.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3강에서는 38쪽 제3절 지방건축위원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부터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3강에서 뵙겠습니다.